Everybody sing that shit. 자, 얘들아, 우리 오늘 마지막 진도네요. 우와! 그래서 오늘까지 수업하고 다음 주에 문제 뭐 한 10분만 풀고 그때부터 자습 주려고 할게. 네. 자, 일단 저기 84페이지 펴보세요. 84페이지. 자, 84페이지 펴시면 이제 처음으로 문화 파트로 들어갈 겁니다. 문화 파트는 우리 배웠던 사회 집단이랑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 여기서도 객관식 두 문제, 서술형 한 문제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면서 어디 부분에서 나오는지도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좀 맞춰라.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문화의 이해, 내지는 문화의 의미부터 조금만 보겠습니다. 우리 6반 저거 문제도 풀었죠? 네. 문제 풀었지? 오케이. 자, 문화라고 하면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좁은 의미의 문화라는 게 있고요. 좁은 의미의 문화. 다음 두 번째로 넓은 의미의 문화라는 게 있어. 넓은 의미의 문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좁은 의미의 문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문화 중에서 조금 고상하고 세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 너희한테 오빠 너희 문화생활 좀 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 뭐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영화 봤냐? 뭐 영화 봤냐? 연극은 좀 보냐? 어떻게 좀 고상한 활동을 좀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거든. 이런 걸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좁은 의미의 문화는 문화라는 글자가 앞쪽에 나옵니다. 이렇게 문화 땡땡 이런 식으로 앞쪽에 나온다. 알아주시고 뭐 문화인, 문화센터, 문화시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어떤 문화는 좀 고상하고 세련됐다, 어떤 문화는 뭐 야만적이고 미개하다 라는 걸 보니까 좁은 의미의 문화는 문화에 대해서 좀 뭐 하고자 하는 태도가 담긴 것 같아? 조금은 평가하고자 하는 태도가 담겨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하는 태도가 담겨있다. 여러분 문화센터 있나요? 성명에도? 네. 문화센터에서 어떤 과목들 여는 것 같아? 너희 봤어? 많이 해요. 많이 해, 엄청 많이 하지? 네. 요즘 젊은 엄마들한테 문센이 완전 핫플이래.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다 들을 수 있어서 거기 가면 그래서 꽃꽂이 이런 거 고상해, 꽃꽂이 장구 치는 거 그런 거 아니면 벨리 댄스 이런 거 아시죠? 벨리 댄스 케이팝 댄스 이런 거 아줌마들 장난 아니래요 요즘에. 그런 것들을 좁은 의미라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면 문화 중에서 이 사람을 둘러싼 생활 양식, 즉 이 사람이 뭘 먹는지 입는지. 야, 나는 내 카메라인 줄 알았다. 다행이네.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지. 순간적으로 뭘 입는지 어디서 사는지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문화,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넓은 의미의 문화는 문화라는 글자가 대부분 뒤쪽에 나와요. 이렇게 땡땡 문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청소년 문화, 통영 문화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은 뭘 입는지, 어떤 걸 먹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구분합니다.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지문으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문화의 속성. 총 5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좀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총체성이라고 하는 총체성. 자, 총체성 내지는 전체성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문화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족 문화, 음식 문화, 의복 문화 등등등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들이 각자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총체성이 됩니다. 적어본다면 자,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총체성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요소가 변동하게 된다면 나머지 것들도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함께 변동, 같이 변동한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연쇄적으로 변동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연쇄적으로 변동한다. 하나가 바뀌면 쭈르륵 따라서 다 바뀐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 가족 문화가 되게 확대 가족 문화였어. 맞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들, 삼촌, 이모 다 같이 살았단 말이야. 밥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엄청 많이 지어가지고 상도 되게 크게 차려야 된다. 그치? 집도 되게 넓은 집에 살아야 돼요. 주택 같은 곳에. 그렇지만 이 가족 문화가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밥도 되게 조금만 밥솥을 짓게 되고 전자밥솥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집도 되게 조그만한 집 이런 거에 구해서 살게 된단 말이야. 우리 6반에서 혹시 주택 사는 사람 있나요? 개인적 질문 할 게 있어. 산서 주택 괜찮아? 네. 살기에? 안 좋은 점은? 벌레가 많다. 쌤이 주택 저기 사는 집 놀러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마당도 다 내 거잖아. 고기 구워 먹고 옥상에서 막 아무리 놀고 떠들어도 누가 와서 사람도 없고. 저희 신혼집 그러면 주택. 그러니까 약간 고민 중이야. 주택을 할까 아니면 부동산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이 앞에 코하루 추천해 주더라고. 코하루.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 사야 되는데 코하루 사는 사람 좀 없어? 별로? 실관이. 그니까. 근데 뭐 거기에 내가 알아보니까 마지막 주 꼭대기 층에는 북층을 하나 더 얹어서 주더만. 알아요? 우리 저번에 봐봤어? 그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이렇게. 다락방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잖아, 사람들이 뭔가. 근데 꼭대기층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별로 안 춥대. 고민 중. 프루지오 사는 사람. 내리고 프루지오가 통영에서 제일 명품 아파트래. 네, 맞습니다. 가격이 절대 안 떨어지는. 맞습니다. 저 초등학교 애들 키우는 되게 좋은 거 많은데 일차. 프루지오는 아줌마들이 이렇게 집값을 일부러 안 내린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싸게 팔고 나가고 싶어도 주변 이웃들이 이렇게 눈치 준대. 저 사람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면서 그냥 다 봐.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뭐다 집을 어떻게 사야 될까? 자, 일단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학습성. 문화 중에서 선천적인 게 아니고요. 후천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만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어떤 본능이라든지 꼬르륵 소리 나는 그런 거. 아무리 꼬르륵 소리가 아름답게 난다고 해도 문화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본능이야. 그다음 뭐 코 고는 거, 습관 이런 거 전부 다 문화가 아니다라고 해야 돼. 그다음 예를 많이 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뭔 줄 알아? 네. 똑같이 생긴 거. 똑같이 생긴 거. 완전 얼굴이랑 다 똑같이 생긴 거. 성별도 똑같고. 근데 걔들이 같이 이렇게 같은 문화를 누리며 살면 똑같이 생각했지만 태어나자마자 다른 나라로 입양이 됐다라고 가정해보자고. 그리고 나서 20년 뒤에 만났어. 걔들 모습 같을까? 완전 다르지 않을까? 하나에는 유럽으로 입양 가고 하나에는 약간 저기 동남아시아로 입양 갔다. 만나면 완전 다르겠죠? 쓰는 일단 언어도 다를 거고 생김새도 완전 다를 거란 말이지. 그런 거는 학습한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설명할 때 학습성 얘기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세 번째는 축적성이라는 게 있어. 축적성. 우리 육반 축적이 무슨 말이야? 축적된다. 쌓여가지고 점점 문화가 풍부해지는 거. 이걸 축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축적성은요, 세대 간의 문화가 전승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 전승되기 때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풍부해진다라는 겁니다. 네, 얘들아, 이 축적성이라고 하는 건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동물들도 학습성은 있어, 없어? 있어요. 일본의 어떤 학자가 원숭이를 연구하는데 원숭이한테 이렇게 고구마를 줬대. 근데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바닷물에 막 씻어 먹는 거야. 맛있으니까.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주변 원숭이들도 따라해, 안 해? 해요. 따라해요. 학습성은 있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씻어 먹는 행동이 다음 세대로 전승이 됐을까? 그건 안 됐다는 거야.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문자,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징체계라고 불러요. 상징체계. 상징체계가 언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체계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동물들 중에서 상징체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더 수월한 거야. 가장 축복받은 거야, 이게.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도 상징체계가 등장한 이후부터 역사라고 불러요.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만.
뭐 동굴에 벽화가 남아있다든지 갑골 문자가 남아있다든지 이럴 때부터 역사라고 부른다. 축적성이었고요. 네 번째는 공유성입니다. 공유성이 뭐냐면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약간의 어떤 친밀감, 동질감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야. 자, 구성원 간의 동질감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걸 공유성이라고 불러요. 쌤이랑 여러분도 같은 세대니까 공유성 느끼겠죠? 근데 뭐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냐? 세대 아니요? 다르죠? 그래요.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도 공유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세대랑 같은 세대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들이 주로 쓰는 줄임말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야 빠바 갈래? 어디 가자는 거야? 그러면 잘 안 써요. 이게 뭐 야 왜 이렇게 생소하게 얘기해 쓰잖아. 야 맘터 먹을래? 뭐 하자는 거야? 뭐 먹자는 거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저기 1층에 계신 임지학 부장님이나 홍준표 쌤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홍준표 쌤한테 가가지고 아 쌤 저희 맘터 얻으실까요? 하면 알아들으실까? 근데 그 정도는 안 해. 그러시겠나?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알아들으시면 우리는 동질감을 느끼겠지. 같은 세대니까. 근데 아니라면 약간 좀 다른 세대다. 세대 차이 난단 말이지. 우리 같은 세대 아니요? 너희 어릴 때 놀이터에서 옥상 탈출 안 했어요? 됐어요. 그런 거 같은 세대잖아. 왕눈 이런 거 게임 했잖아. 그건 뭐예요? 잠깐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질도 다 몰라요. 다안 같은 세대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산에 올라갈 때 돌 쌓고 하는 거 있잖아. 네. 그거 왜 하는 거야? 소원 빌려고 하는 거지.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공유하는 생활, 어떤 양식이지만 외국 사람들이 그거 보면 What the fuck? 이렇게 하겠다. 왜 이렇게 물을 쌓아놓고 하냐. 우리만이 알 수 있다. 바로 공유성. 알겠죠? 일단 다섯 번째 마지막은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변동성. 문화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 이런 걸 변동성이라 불러.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훈민정음이 17글자였대요. 근데 지금은 자음모음 합쳐서 14자밖에 안 남았대. 사라지게 된 게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딱 쓰는 거. 자음모음 다 해서 14자. 나도인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훈민정음 몇 자? 훈민정음. 아니야? 그 정도나 돼? 바나다라 마바사 네, 인터넷 찾아. 아다 타카타파하. 그거만 진짜 열세 개. 그걸 말하나봐. 자음을 말하나봐. 그럼 이거 아닌데? 이거 아레아라는 게 지금 없어졌잖아, 그치? 네. 이런 거를 뭐 변동성으로 설명하더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 5개가 있는데 얘들아, 이 5개를.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거 보고 얘기한 건데. 자음은 원래 17자예요. 자음이. 누구 잘하는 그래요? 나 훈민정음까지밖에 안 읽어서 그래요. 좀 연구를 덜 했네요. 알겠어? 그 연구해온 게 있습니다. 연구해온 뭐냐면,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 어제 밤부터 이 5개를 너희한테 너무 외우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총합축 공변. 잠깐만요. 자, 그게 앞글자인데요. 정말 아무 상관없을 것 같잖아. 여러분, 정말 좋은 교사는 스토리텔링 하는 거야. 자, 잘 들어봐. 어제 밤부터 고민한 거야. 총 학생들이 축구를 했더니 공이 변했다. 자, 여러분, 야, 이렇게 나 부끄럽게 만들 거야?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데. 아니, 몇 시간 동안 하셨어요? 한 2시간? 이러면서 뭐하지? 했는데 자 지금은 이해가 안 갈 거야. 근데 자기 전에 샤워할 때 그럼 뭐더라 문화의 속성? 총학생들이 할 거라는 거지. 기억난다. 잘 말하지. 총학생 부끄러워. 자 그러니까 망했는데 이제 세 번째는 좀 쉽습니다, 이제. 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좀 좋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총체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총체론적 관점. 총체론적 관점에서 총체론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여기 총체성이랑 똑같습니다. 여러 요소와 관련지어서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자, 한 요소가 아니고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총체론적 관점의 특징입니다. 선생님이 속담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 들어봤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코끼리가 이렇게 있을 때 코끼리 이렇게 있을 때 코끼리 이렇게 오. 근데 잘 그죠? 피카소 피카소. 같지 않았어? 이 코끼리를 장님들이 각자 만질 때 자기들이 원하는 부위만 만지고 코끼리 모습을 얘기해 보는 거야. 근데 다 다르겠죠? 네. 코 만진 사람은 다 코끼리 되게 말랑말랑하고 길쭉하구나. 다리 만진 사람은 되게 두껍고 커다랗구나. 꼬리 만진 사람도 다를 거란 말이지. 이렇게 각자의 말만 들어서는 전체 모습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총체론적 관점의 장점이 편협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오빠는 편협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한쪽. 한쪽으로 좀 치우쳤다라는 건데, 그런 시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지. 이 각 요소들의 연관성을 파악하다 보면 전체적인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총체론적 관점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야. 비교론적 관점. 그러니까 자기 나라 문화만 집중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화와 뭐 하면서 비교하면서 이해하자라는 거야. 정리해 볼게요. 다른 문화와 비교하며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이때 어떤 것들을 좀 비교하냐면 그 문화들이 가지는 공통점 내지는 차이점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해하려고 하겠죠. 6번 여기서 공통점 차이점을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보편성과 특수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은 모든 문화가 가지는 공통점인데 장례 치르는 방식은 다 다르더라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문화에만 집중해가지고 장례 문화를 파악하면 우리나라 문화의 어떤 장점, 단점을 제대로 알 수가 없더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어떤 장례 방식을 주로 사용했어? 화장. 화장 전에 일단 뭐 우리 제사 어디 지내? 장례식장. 그러니까 자, 제사 옛날 할아버지 선비를 보면 무덤에다가 제사 지내잖아. 일단 땅에 매장하는 게 기본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줄 알았는데 다른 문화랑 비교하다 보니까 어떤 문화는 화장하기도 하고 어떤 문화는 막 바다 속에 수장하기도 하고 어떤 문화는 막 새가 쪼아 먹어서 하늘로 날려보내기도 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문화가 이런 점은 좀 좋았구나, 이런 점은 좀 안 좋았구나 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이해. 이걸 다른 말로 제3자의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본다 라기도 하고요. 이런 게 장점이 되는 거죠. 너희는 어떤 장례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너희는 화장. 죽으면 어떻게 할까? 화장, 뼈가루 해가지고 낙골당처럼. 아니 집에 미간. 집에 미하로. 그 아직까지 아인슈타인 뇌도 이렇게 막 미라처럼 해놓은 거 알아? 근데 그게 진짜 아인슈타인 얘를 꺼낸 거예요. 그건 잘 모르지. 그런 말, 그런 맞대? 손을 잘. 아니 연우가 되게 자신 있게 맞다고 하길래 맞겠지. 중국에서 막 그런 말 있었어. 연예인 납치해가지고. 그 임산부. 임산부인데 미러를 만들어서 그런 거 있었고. 요즘에 납골당도요. 그 로얄층이라는 게 있는 거 알아? 이렇게 낮은 층은 뭐 20만 원, 2층은 30만 원, 3층실 로얄인데 뭐 100만 원. 근데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제일 좋은 거지. 아. 눈높이. 그래서 죽어서도 빈부격차가 나타난다 하더라고. 요즘에 어떤 게 있냐면 수목장이라는 게 있거든. 들어봤어? 네. 나무 심어가지고 뿌리에다가 캡슐을 연결해가지고 사람 시체를 여기다가 이제 담는 거야. 캡슐에. 그냥 이제 시체가 이제 양분이 되겠죠. 그럼 양분을 빨아먹고 나무가 자라는 거야. 이렇게. 다시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 왜난 그게 좋지 않아? 되게 자연적이지 않아요? 막 팻말도 팻말도 여기에 이렇게 이름 붙여줘. 누구누구의 뭐 수목장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제사 지내는 거야 이제.
근데 그렇지 않아? 막 열매 봐야 되는 거 맞아. 열매? 조금 약간 조금 약간 소름. 야 좋은데 그렇지. 만약 또 태풍 오고 그러면 어떡해? 막 쓰러지고 산불 나면 어떡해? 어떡해? 맞아, 안 사고. 맞아. 우리 엄마 그래서 막 이렇게. 아무튼 그런데 이런 방식도 있다 하더라고. 자연스럽게 좋은 거. 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비교론적 관점이었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상대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 상대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때 그 사회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며 이해하는 방식을 상대론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맥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사회가 가지는 어떤 특성, 배경 이런 것을 얘기해.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인도에서는 밥을 뭐로 먹어요? 손으로 많이 먹잖아.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손으로 밥 먹는 거 보고 이게하다, 야만적이야, 더러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인도 사회가 가지는 그 특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하면 어떤 음식이 제일 먼저 떠올라? 카레. 그 카레를 어디에 찍어 먹을까요? 밥도 있지만 대부분 주식이 난이래. 난 들어봤어?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화덕 같은 데 붙인대 벽에. 그러면 그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있겠죠? 쫀득쫀득하게. 그걸 이렇게 찢어가지고 카레에 찍어서 먹는 거야. 상당히 맛있어. 또띠아처럼. 근데 그걸 뜯으려면은 포크랑 젓가락으로 좀 힘들겠죠? 그래서 손으로 많이 밥 먹기 시작했대. 그럼 이해할 수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있습니다. 개고기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해? 싫어요. 싫어요? 개고기 먹는 것도 그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했다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예전에는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소랑 돼지를 잡아먹기가 좀 그랬대. 그래서 주변에 많이 다니는 잡아먹었다. 여름에 특히나 이렇게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었다 하더라고. 나는 개고기 먹는 거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사람. 무조건 반대다. 내리고. 아마 이렇게 개를 키우는 애견인들은 다 반대한다고 알고 있는데 쌤은 약간 중립적인 기여를 이렇게 했거든. 근데 예전에 쌤도 먹었어. 언제 먹었냐면 중국의 연변에 봉사활동 한국에서 먹는 거 아니지? 아니고 중국의 연변에서 이게 본토에서 먹었는데 조선족들이 만들어준 게 있어. 근데 개고기도 코스 요리가 있더라고. 가면 일단 구이가 나와. 구이가 이게 근데 너무 충격적이야. 닭맛이. 닭맛인가? 약 삼겹살 맛이긴 한데 구이가 개 머리가 식용개야. 머리가 이렇게 통째로 나와. 코가 아직 뒤쪽에 튀겨야 되는데 안 돼. 닭이 무슨 통인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식용개야. 식용개 뭔지 알지? 식용개 진짜 막 그만한 거 살찌만 발도 이렇게 그대로. 그래서 그건 못 먹겠더라고. 근데 탕은 맛있어. 탕은 잠깐만요. 몸에 잘 맞고 그랬는데 그건 사람 취향이니까 그치. 어쨌든 문화에 대해서 맥락을 고려하면 항상 평가해서는 안 되고 이해하는 태도를 지녀야 된다는 거야. 평가하지 말고 이해하는 태도를 지니자. 이게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게 있냐? 마지막은 문화를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중학교 때부터 1학년까지 계속 배워와서 너희 들어봤을 거야. 일단 문화마다 우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열이 뭔지는 알겠죠, 있거나. 네. 어떤 것은 더 우월하다, 어떤 것은 열등하다라는 인식인데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 사회주의의 장점이라는 게 있거든. 장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문화에 대한 수용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거부감이 없으니까 다른 문화를 빨리빨리 수용하려고 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나 지나치게 수용하다 보니까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약화되겠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 단점 한 가지씩만 좀 잘 봐주시고, 자, 반면에 문화의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문화는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을 문화 상대주의라고 불러요. 문화 상대주의.
이 문화 상대주의는 마찬가지로 문화들을 평가하지 않고 이해하는 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모든 문화를 잘 보존하려고 하니까. 반면에 문화 상대주의의 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좀 중요한데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에 우려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화 상대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모든 문화를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문화, 사람을 잡아먹는 문화까지 다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돼야 돼. 안 된다는 거야. 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얘들아,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거든. 들어봤어요? 네. 사람을 죽이는데 왜 죽이냐면 우리 가족에 뭘 더럽혔기 때문에, 명예를.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죽이는 거야. 이슬람 국가에서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화가 있냐면 스토닝이라는 문화가 있대. 스토닝은 스톤.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거야. 대부분 여자겠죠? 근데 왜 죽이냐면 이 여자가 우리 딸이 결혼하기 전에 딴 남자랑 손잡고 놀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여자의 오빠 그리고 아빠 이런 사람들이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땅에 묻어.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땅에 묻는 거야. 그리고 이 머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야. 가족이 죽이는 거야.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영화 중에 스토닝이라는 영화 있거든? 기회나 보시고 거기 보면 와이프가 그냥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다라고 누명을 씌운 거야, 남편이. 왜냐면 이 남편이 이 여자의 재산을 좀 갖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죽인 거야, 사실. 근데 이거 스포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그 내용이 전체 줄거리야. 줄거리고 돌을 던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을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돌을 쥐어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이렇게 명예를 더럽혔다. 혼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돌을 주는데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지냐면 이 여자의 아들들이 제일 먼저 돌을 던져. 그게 제일 안타깝지 않아? 근데 아들들이 죄책감을 안 느껴요? 아들들이 아빠가 시키니까 해. 그리고 아빠가 교육을 시켜. 어떻게 시키냐면 어렸을 때부터 밥 먹다가도 예를 들어서 아들이 반항하거든. 엄마 밥이 왜 있다고요? 하면서 밥을 뒤집어 엎었어.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이유시키고 어디서? 근데 거기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들한테 혼내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혼내. 야, 이 그릇 치워 빨리.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는 거야. 그때부터. 아들은 가만히 있어. 야, 일로 와 빨리 치워. 이런 식으로 가부장적을 교육시키는 거야. 그래서 아들들도 돌을 쥐어주면 아빠가 시키니까 던져. 엄마. 근데 그 영화에서는 약간 스톤데 그래요.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시킨 대로 하는데 둘째 아들은 울어. 가서이면서. 인간적인 게 좀 있는 거지. 아무튼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게 명예살인인데. 법에 그러면 없는 거죠? 어떤 법? 그러니까. 법에 그런 게 없지. 전혀. 이슬람 율법에는 남자가 더 위야. 일부 다처제 그런 게 있고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거. 내지는 중국에는 있잖아. 아직까지 발이 작고 이쁜 여자가 미인이래.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발 묶어요. 발을 막 헝겊으로 막 싸. 못 자라게, 안 자라게. 근데 그렇게 해도 안 자라는 게 아니고 헝겊 사이로 발이 막 삐져나와서 자란단 말이야. 뼈가 이상하게 자란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것마저 중국의 문화니까 이해해야지. 라고 하면 돼야 돼.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인류의 어떤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문화마저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뭐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마저 훼손하는 문화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 또 마지막 물어볼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지향해야 됩니까? 지양해야 됩니까? 지양해야 되는 태도이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화의 속성, 문화 바라보는 관점, 태도 있는데 속성 여기 한 개 잘 봐주시고 여기 묶어가지고 잘 봐주시고 어딜 쓸 거예요? 응? 어딜 쓸 거예요? 요거 하나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다음 관점, 태도 해가지고 객관식 소수령 대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지만 다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지. 사람마다. 사회문화의 얘들아, 이 특징이 뭐냐면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지 않아.
다 맞는 관점이야. 알겠지? 그게 사회문화였지. 우리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 걸 이제 인정하는 걸 배우는 게 사회문화였지. 모든 사람들의 관점을 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남은 시간은